아까 알아본 산재보험 실태화 개혁 방안 현장 증언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 2부 사회를 맡고 있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재보험이 벌써 반백년이 지났습니다. 산재보험의 과거의 역사와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분들과 또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단체 또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여는 말씀으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산재보험 50주년이 우리나라에 도입한 이래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가 과연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보듯이 과연 안전한 사회인가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서명운동에서도 지금 나타나듯이 국민적 열망이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산재 50주년을 맞이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뒤적거려 봤는데 말 그대로 역시 자화자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산재보험이 64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도입된 지가 그만큼이 됐는데 다른 여타 보험보다도 되게 오래된 제도이긴 하지만 다른 보험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뒤처져 있고 발전하지 못한 보험이다라고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이후에 국민적 열망이 높은 1년에 2,000명이 넘어가는 산재 사망사고가 나는 선진국 반열에 있다고 하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후진 노동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토론회가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심상정 국회의원, 이인영, 은수미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이렇게 환경노동위원회의 5분의 의원님과 공동 주최로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비롯해서 산재보험의 입법 발의를 또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앞서서 싸워가시는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노위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환노위원이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항의를 해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 비교섭 티오를 확보하는 합의는 받았습니다만은 본회의에서 제도 개선이 돼야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외교통상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17대 국회 때 2004년도에 국회에 들어올 때 산재보험 40주년이었어요. 그때도 이 같은 토론회가 있었고 제가 참여해서 축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산재보험 반백년이 되는 시점이 됐는데 10년 전에 논의했던 그 주제가 조금도 개선 없이 다시 원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 가장 먼저 도입된 게 산재보험이죠. 64년도 군부독재 시절에 이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전자원 하나 변변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처절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가능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인식은 과연 이 산재보험이 정말 노동자들에게 보험이 되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제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법안이 국회 환노에서 통과됐지만은 민간보험사들의 로비,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지금 좌초된 바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사사건건 노동 관련 또 환경 관련 법안을 발목 잡았던 그 저승사자 중에 한 분이 지금 환노위에 간사로 이번에 오시게 됐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명 존중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행한 대표연설에서 저는 이 생명 존중 정치를 실현하는 첫 번째 과제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 두 가지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원전이죠. 지금 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지목되는 고리원전 그다음 1호기, 그다음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탈원전으로 나가야 되고, 이거는 정권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못하겠다면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하나 시급한 과제, 바로 산재 왕국의 오명을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에 5명씩 죽고 연간 2,000명, 그리고 1년에 13만 명이 다쳐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산재 사고, 비용만 해도 19조에 달하는 이런 오명을 이제 벗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환경노동위원회를 고집한 이유는 뭐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저희 정의당이 노동의 가치와 또 생태의 가치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환노위에서 제가 최우선 과제로 올 하반기에 삼을 것은 바로 산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좋은 토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재보험은 저는 산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재 승인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산재 인정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은폐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늘어나야 되고, 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증 책임제도 이런 것도 시행해야 되고,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산재보험의 이름 하에 갖춰줘야 될 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도 토론이지만 토론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이 자리에 우리 한정혜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환노위 의원들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환노위의 의원들의 적극적인 투지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힘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밀고 갈 때 그 뚝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신 의원실이 있는데요. 한정혜 의원이십니다. 작년, 재작년에 화학물질관리법 통과라든지 또 지금 하청노동자 산재의 원청 책임이나 산재 처벌 관련해서 입법 발의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 산재보험 개혁과 관련해서 좀 같이 하시는, 처음부터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정혜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제하는 것만 이렇게 조금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발제한 내용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노동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산재보험과에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별 실적 여율제 해주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업종별로 여율을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당 업종에 비해서 어쨌든 산재 건수가 적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료를 감액해 주죠.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대기업에. 근데 사실은 대기업이 그렇게 산재가 작게 나는 이유는 사실은 위험한 공정, 유해한 공정 이런 작업들은 다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서 떠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다 더해서 2014년부터 실시한 것이 예방여율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안전성 평가를 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재를 예방하겠습니다라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산재보험료율을 좀 낮춰주는 거죠. 이게 길게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재를 은폐시키기 위한 그 흔히 말해서 발화점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방여율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이런 방향은 아니죠. 서로 간의 산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속이느냐, 숨기느냐, 아니면 유해 위험한 공정을 자꾸 하청으로 떠맡기느냐를 통해서 돈을 아끼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일하면서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연대 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개별 실적 여율제 또한 예방 여율제로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단일 여율 체제를 마련을 해서 그것으로 마련되는 산재보험료를 가지고 지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그걸 어떻게 하면은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건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노동부가 이 국감을 나오거나 또는 업무 보고를 하거나 할 때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끝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뭐가 달라질 건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 같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뭔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정말로 이뤄내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노동부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하반기 환노위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의원 몇 명이 300명이 열심히 해도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많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정말 한 놈만 팰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패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달성을 할 거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최명순 국장님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같이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가서 하반기에는 꼭 하나 큰 전환점과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선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론회를 같이 공동 주최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이신데요. 이인영 의원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인사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 토론회는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한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보건의료단체연합, 반올림, 알바노조, 산재노협, 일가건강 이런 단위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장 증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증언 발표하실 분들은 앞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과거의 50년과 앞으로의 50년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재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산재노동자의 현실의 기초에서 얘기되고 또 논의되고 평가되고 또 미래를 같이 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산재보험 40주년 때도 그 전문가와 교수 중심으로 해서 제도 안들이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현장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가장 먼저 지금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그다음에 신청하고 보상받는 과정에서 어떤 현실의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증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각각의 현장 증언자 분들은 저희가 토론회가 좀 뒤에 토론과 발제도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시간을 7분 내외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에 관한 현장 증언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한 250만 명이 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산재보험이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위상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아주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게 보험 설계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보험 설계사 분들이 같이 협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대한보험인협회의 오세중 대표님의 현장 증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보험협회 대표 맡고 있는 오세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보험 설계사 일을 한 8년째 하고 있고요. 회사를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좀 옮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옮긴 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옮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초에 산재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될 때 가장 많이 이제 거론이 된 게 이제 보험 설계사거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국회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논리를 폈는데, 실제로 지금 통계적으로 이제 40만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데, 보험 설계사 40만 명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가입이 낮은 것이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재보험을 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험산업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제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보험사 자산 규모가 566조입니다. 그리고 수입보험료가 146조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6, 7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준으로 그 3대 생명보험사 단기 순이익이 1조 9천억 넘게 약 2조가량 되고요. 그 화재보험사, 그러니까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 4대 그쪽 그 순이익을 합치면 약 1조 7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보험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보험회사들은 수조 원대의 수익을 얻고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보험 설계사들은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한 어떤 여러 가지 처우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계사들은 뭐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단체 상해 보험. 그렇기 때문에 산재 보험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산재 보험과 상해 보험은 이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산재 보험은 이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보상 범위도 상당히 일반 단체 보험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표에 이제 간략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회사들도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4대 보험에 산재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산재 보험은 실제적으로 이제 산재 보상할 때 약간 부족하거나, 또 소송에 들어갔을 때 유가족이나 이런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보완적인 의미에서 이제 근제보험이나 일반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단체보험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상해보험은 추가 보완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대부분의 지금 어떤 기업들에서 그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5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한 우리나라 대기업들 어떤 일반 단체 보험, 추가로 가입하는 단체 보험, 질병 사망, 재해 사망, 상해 암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예시로 좀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설계사들이 반대한다, 산재보험 가입 내지는 산재보험 의무화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설계사 1인당 산재보험 가입할 때 부담하는 보험료는 하여튼 10,000원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4에서 6,000원 정도, 10,000원이 넘는 걸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어떤 비용이 많지는 않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자료 17페이지는 저것만 나와 있는데, 보험 설계사들이 처음 회사들 할 때 이렇게 위촉 지원서라는 걸 씁니다. 근데 여기에는 위촉 지원서 말고, 제가 요거 일부만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보통 서류가 한 수십 페이지 되면, 어떤 회사는 약 100페이지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서류가. 한번 들어갈 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위촉 지원서에 인적사항 적는 거고, 뒤에 보면은 이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재적용 신청, 이런 이제 체크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여기 이제 공란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체크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유도하냐면, 산재보험은 본인이 보험료를 반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 잘 보상받기 힘들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경우도 이제 보상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가입을 안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충분히 못 들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일단 자기 부담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적용 제외를 많이 신청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서류는 지금 제가 우리나라 10,000명이 넘는 보험회사 서류인데, 여기는 심지어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 제외 신청이라는 것으로 인쇄가 돼서 이 서류를 주고, 인적사항 쭉 쓰면서 사인하는 데에다가 사인해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뒤에 보면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기타 등등, 준법 서약서라든지, 고객, 정보 보호, 이런 기타 등등 서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률이 낮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얼마 전에 이제 4월에, 한국보험대리점 협회가 약 8만 명의 설계사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밴드라든지, 아니면 저희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그러니까 원수사라는 건 이제 일반 보험사를 얘기하는데, 보험사 지점장들이 강제로 서명을 받게 한다. 그래서 일부는 항의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보통 뭐 분기에 한 번씩 전체 설계사들 뭐 수백 명 모아놓고 이제 영화관 같은 데서 크게 이제 조회 뭐 이렇게 그 회의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거기도 산재 선물을 받았다. 근데 본인은 뭐 할까 말까 했는데 뭐 이제 분위기상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찝찝했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이제 그 중에 그 18페이지 보면 이제 MBC 이제 기자분이 이걸 단독으로 그 보도해갖고 그 이렇게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이제 뉴스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뭐 8만 명을 받아서 그것이 마치 이제 뭐 보험 설계사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서명인 것처럼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이 산재 가입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제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일부 회사에서는 이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주는 회사도 있고 또 뭐 민간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가입시키는 회사도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 그 산재보험이 일반 직장인들도 아마 산재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기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 산재보험이 너무나 의무가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잘 없고 그런 보상이 생길 때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 하는데 그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안 좋은 쪽만 얘기하면서 가입을 못하도록 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거나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아직 그 회원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보험 설계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 설계사들은 결코 산재보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들 보험료 내고라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 초에 산재보험 이슈화 되면서 실제로 가입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산재보험은 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 저희 나라가 계속 뭐 선진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불이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선진국으로 가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복지 정책을 자꾸 이제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면 정규직도 자꾸 비정규직화되고, 그런 비정규직인 업종들도 이런 식으로 자꾸 특수고용직의 형태를 자꾸 띄어가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어떤 그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건강보험도 자기가 일부 부담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당연히 의무화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한 250만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이 한 8개 직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소사업주 특례 방식으로 또 해당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지금 보험설계사 분하고 이제 그다음에 발표하실 경기보조원 분들은 특수고용직 그 산재보험 특수고용 특례를 적용되는 거고, 여기는 이미 당연가입처럼 되어 있지만 노동자들한테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독소조항이 있고요.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하실 분은 실제로 산재 신청을 하고 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고통을 받으신 현장 노동자십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총연맹에서 전화 한 통 받고 인연이 시작돼서 오늘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시는 분의 현장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안전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먼저 저는 여기 근로자로 왔지만 다른 분들이 다 부러워요. 왜냐하면 골프장 캐디는
노조 뭐 이런 거 자체가 단체가 없어요. 그냥 사서 노조 고객님이 오늘 막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막 행위를 막 몸도 만지고 막 나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날 출장 정지되고 봉사하고 돈도 못 벌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고 이제 발톱 다쳤다고 이제 소송 걸고 들어다니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너 앞으로 캐디 일을 할 거니? 이런 얘기를 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일하고 싶어요. 일을 하기 전에는 캐디한 지 이제 1년 사고가 난 게 1년 안 돼서 났거든요. 네, 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캐디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저한테 정말 너무 잘 맞는 일이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즐거움을 만들어 가면서 나로서도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나서게 되었고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늘은 굳지만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그리고 앞에 그 보험 설계사 분이 계시는데요. 저 여기 산재보험 캐디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입사할 때 항상 써야 되지만 예전에 하는 얘기 골프장은 허가가 캐디가 산재보험을 가입되어 있든지 아니면 상해보험, 캐디 상해보험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뭐 허가가 나온대요, 안전상. 그래서 우리한테는 산재적용 제외 신청을 쓰라고 하고 대기업 계열사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류만으로 해서 이제 캐디 상해보험이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가 없는 골프장에서 이제 캐디들한테 그걸 파는 거죠. 1년에 15만 원, 16만 원, 작게는 9만 원. 9만 원짜리는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그 18홀 그 코스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이 안 돼요. 주차장에서 고객님들 고가의 차가 주로 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 정도만 이렇게 보상되는 게 9만 원입니다. 저는 그 캐디 상해보험 엄청 좋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이거 작성 사문서 위조하고 그 사문서 위조가 이제 형사처벌 면하기 위해서 저한테 작성을 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할 때 엄청 좋은 캐디 상해보험이 있다고 했는데 해서 봤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개인 민영 상해보험을 한 달에 8만 원씩 가입해서 이미 들고 있어요. 이번 사고가 났을 때 캐디 상해보험에서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제 개인 보험에서는 뭐 한 60만 원씩 한 3번인가 50만 원씩 3번인가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캐디인데 캐디 일 한지 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사고가 났어요. 코스관리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그 포터트럭 뒤에 칸막이로 앉혀놨는데 두께가 한 10cm가 되는 철근이 그게 제 발 위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 발을 못 봤어요. 그랬더니 그 코스관리 우리 진행 요원이 있어요. 골프장 직원인데 괜찮냐고, 오늘 일이 많아서 괜찮으면 나가서 일하자고, 도저히 힘들면 코스에서 무전하면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일을 나가서 그날 10km를 걸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미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근무하는 중에도 발톱에 피가 흐르는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봤어요. 벗어서 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그날부터 이제 휴무나 병가 신청을 했는데 계속 이제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져서 한 달 보름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나중에 발톱을 뽑았는데 염증이 생긴다고 처음에 병원에서는 이 발톱을 다시 이렇게 안 뽑고 두면 붙을 수도 있대요. 제가 직업이 캐디다 보니까 이 발톱 캐디 한번 뽑으면 이게 자라는데 10개월,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돈 얘기 나오면 또 골치 아파지고 어쨌거나 잘 됐다 붙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비용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캐디는 캐디 자율 규정이라고 회사에서 이 규정을 정해놔요. 이제 그 규칙이 어긋나면 퇴사 처리도 되고 나가서 이제 일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게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 한 건으로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용케 잘 살아남기는 했는데 그래서 한 달 보름을 그렇게 노예처럼 지금 보니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면 그 염증이 캐디는 또 이제 방풍되는 두꺼운 신발을 겨울에도 신는데 염증이 발생을 하면 나중에 이제 잘라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현대의학에서도
저는 아직 다 붙어 있는데 제대로 아직도 도보는 못합니다. 완치가 안 돼서. 산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산재 사고 당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이런 산재가 산재 보험이 있는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있는지. 그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캐디들이 그래요. 저는 이런 사고를 당했고 저의 사고를 같이 걱정해주던 저의 동료는 회사 측 부탁으로 저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위조해서 회사에 써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위조로 고소되겠죠. 저 자신도 몰랐어요. 이거 산재 신청하면 장애 유조 휴업 이런 보상 받나?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것도 나중에 알았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산재 보상금 이런 나중에 이제 어렵게 이제 걷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병가를 받았어요. 병가를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돈 얘기가 안 나오니까 나는 계속 이제 일을 발톱 뽑은 날, 그 한 달 보름 후에 발톱 뽑은 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걸로 10km를 걸었습니다. 10km를 이틀 동안. 그 다음날 회사에다 봉사하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그 다음날 이제 병가를 겨우겨우 얻어서 공단에 문의를 했어요. 나 이런 경우에 보상금 얼마 받죠? 그것만 문의를 했더니 우리 그 공단 직원이 저의 사정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저는 산재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거 골치 아파진다고 그래서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보상금만 물어볼게요. 직원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그 회사에다가 저의 산재 사고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 결과 퇴사 처리가 됐고요. 덕분에 제가 산재 보상금 발톱 제거 1까지 발톱을 뽑은 날까지 해서 40만 원 받았습니다. 캐디는 발톱이 없으면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발톱을 제거한 이후에 너는 진료가 종료됐으니까 너한테 지급할 수가 없다. 네가 일 못하는 거 네가 입증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저는 저 같은 근로자만 모르나?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우리 공단 직원분께서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안타까움은 많은데 현장에 대해서 인식이 약간 부족하시더라고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이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 위조를 해서 이거를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형사적 처벌이 된다고 창고에 가서 제 위조된 산문서를 확인하고 이거 위조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경찰서 가보세요. 글쎄 협박 강요 받으셨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저희 같은 동료가 그래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사업체에 산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 하시면 뭐예요? 제가 모르는데. 병원에서 더더군다나 이거 진료 거부됐어요. 산재 처리를 네가 처음부터 할 생각이었으면은 나중에 이제 초진진단서 써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게 산재로 갈 생각이었으면 우리 병원 왜 왔냐고. 그래서 그 초진진단서 발급받은 날 이후부터는 그 병원에 못 갔습니다. 진료를 거부하시더라고요. 그 산재 보상 실태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 이게 오래 걷다 보면은 발도 아프지만 이게 통증이 올라와요. 캐디는 이 서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팔도 같이 쓰거든요. 이 양쪽 팔에 이제 무리가 오니까 그것도 이제 저한테 입증을 하래요. 아파요.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아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락학에 관해서 국내 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었거든요. 해부, 조직화학, 생물전자, 치료 효과 등 여러 방면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장상학설을 결합시킨 체계적 이론까지 발전된 이 이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락은 인체 내 기혈이 운행하는 통로이고, 그 우측 엄지발가락 안쪽 대둔혈은 족 거름 간경이, 엄지발가락 밑에 음백혈은 족 태음 비경이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족거름 인체의 12경과 기경, 팔맥, 오장육부의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고, 동맥, 인맥, 이런 수태음, 수태양 경맥, 이런 거, 족거름 경맥, 이거 다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아플 수가 있네요. 그러더니, 결국 안 됐어요. 저한테 계속 입증을 하래요. 결국에는 쇠망치 들고 가갖고 우리 관계자분들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드리는 수밖에, 저는 그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역시 저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치고 아픈 사람이 아닌 많은 정보를 가진 공단이 입증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산재보험 이 심사나 승인 체제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상담과 재활,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 저처럼 이렇게 산재하고 당하고 일 못해서 이렇게 퇴사 처리 당하고 금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이 쟁송도 못하고 그냥 잘리면 돼요. 저는 산재보험, 공적보험의 민영화 절대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반만년 역사의 우리 조선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전 옛날엔 천문과 지리로서 인간의 도리를 밝히던 시절에는 학문을 대장부의 가장 큰 포부를 학문을 이루어 나라의 재상이 되거나 시절이 여의치 않을 땐 의원이 돼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천지인의 조화를 통해 홍익인간을 이루고자 했다는 전설이 있었는지 동네 의원조차 멀게 하는 이 제도가 산재적인 재외 신청 제외 이거 작성하고 3개월 소급돼서 그 적용 때문에 저는 강요 협박까지 받았거든요. 정말 이 나라의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밑에 요 내용 보시면 이 회사 이름 뭔데 시켰니 이렇게 제가 올렸는데요. 저희 10대 그룹에 들어가는 대기업입니다. 근데 자기네 회사 이름이 절대 이게 알려져서는 자기네가 참아줄 수가 없대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다니고 있어서 참아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국회 토론회장에 불구하고 제가 부득이 가명을 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재 신청했다가 사문서 위조에 해고 이렇게 각종 정막에 산재 신청 하나 하는 게 이게 뭘 이렇게 다 걸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이제 여전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올해 4월 달에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골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셨던 분이 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셨는데 아까 이제 보험 설계사가 보여주신 것처럼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수십 장짜리 계약서를 하면서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적용제외 신청이 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에 자신도 모르게 사인이 돼서 산재보험도 못 받고 건강보험도 못 받고 회사도 아무런 보상도 못 해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은 병원에 계시고 가족들은 발을 동동 여전히 구르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특수고용노동자 적용제의 신청이 국회에서 현안에 밀리고 밀려서 계류되고 걔는 그 몇 달 동안 가족들의 가슴이 정말 타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해외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제 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석을 통해서 받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 현장 증언을 해주시려고 멀리 포항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플랜트 노조 포항지부의 장만기 동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랜트 포항지부에서 노동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장만기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들이 지역에 일이 좀 많지 않아 가지고 해외로 지금 많이 지금 나가고 지역에서도 지금 한 250명 가량 지금 해외에 지금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해외 부분에 지금 산재 적용이 안 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고 이제 저도 이제 2011년도 8월달에 아프리카 알제리 삼성 스키다 현장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나갔다 온 사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알제리 그쪽에 중동하고 아프리카 그쪽이 후진국 쪽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이쪽에 선진국하고 달라가지고 8시간이 기본이 아니고 나갈 때 기본 11시간, 12시간 정도에 우리가 일을 해야만 임금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현장 가서 준비하고 거기 아침에 7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요. 거기 이제 일이 시작되고 정상적인 일은 6시까지로 이제 근로계약상에는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해외까지 나가서 돈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9시,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일하고 저녁에 와서는 또 다시 뭐 어떤 형태로든 해외 나가서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은 약주도 한잔 하시고 이래가지고 주무시고 그 일과가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됩니다. 해외 나갈 때는 우리가 기본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계약을 하고 해외를 나가는데요. 이 해외 나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모든 그 비행기나 이런 경비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해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물이나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잠정 치레를 많이 하는데요. 감기가 많이 걸리고 이상하게 뭐 온몸이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숙소에 뭐 한 2, 3일씩 이렇게 이제 몸이 아파 쉬게 되면은 여기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몸이 아픈갑다 싶어 가지고 이제 업체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병원도 옳은 병원도 없고 이 후진국 쪽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출국 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쫓겨오는 그런 현상도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피해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비행기 싸기라는 게 알제리까지 날아가면은 편도만 한 2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고 이제 같은 현장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하루 12시간 이상 그 작업에 시달리시던 분이 여기 지금 정한용 씨라고 포항 여기 조합원입니다. 이분이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알제리 현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더 이상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알제리에서 이게 국내로 들어오는 데는 뭐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보름이나 열흘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이제 티켓이 나오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급한데도 이제 바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분명히 해외 나갈 때 여기 근로자 재보험이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 구두상으로 듣고 이래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이 실질적으로 산재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산재 적용이 산재 근로자 재보험 자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수천만 원의 이제 병원비를 쓰고 수술을 하고 한 1년 지나서 또 우연치 않게 전립선 나무까지 와가지고 여기 뭐 수술을 받고 지금 지내오던 중에 병원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분이 현장에 암 수술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 요약이 필요한 시기인데 일을 하다가 지금 최근 얼마 전에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지금 이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노안국장을 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건 거기 나름대로 직업적으로 직업성 질병 여지도 있고 여기 과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기 우리 조합에서 그 조합원들 해외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 산재보험 임의가입 부분이 이거는 조합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협안에 요거를 강제조항을 지금 삽입을 시켜가지고 교섭 중에 있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어떻게 임의가입하고 그냥 가입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측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이제 불가한 부분이 그 내용적으로 판단해 볼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요런 부분이 저희 조합 차원에서 단협을 맺고 있는 업체에서는 조합에서 해외 파견된 되는 노동자들인데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을 적극 강요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인력 송출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이제 현장과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이런만 투입하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에서 지금 요 보시면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의무조항으로 법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같은 사례들은 수없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저희 조합이나 민주노총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경제 신화 얘기하면 항상 60년대, 70년대 중동에 가시는 건설 역군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플랜트 수출이나 또 플랜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요번에 보니까 전자산업 각종 사업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노동자들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지금 이제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임의가입 형태라고 해서 사업주들이 임의가입을 해야 국내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 굉장히 낙후하잖아요. 그리고 산재보험, 사회보험 제도가 굉장히 취약한데 거기서 이제 산재를 당하실 경우에 치료도 못 받고 비행기 값, 그다음에 다 본인 부담해서 돌아와야 되고 산재보험이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서 실제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하고 해외 나가셨다가 완전히 쪽박차고 와서도 회사도 나몰라라 하고 법도 없고 그래서 아픈 몸 이끌고 또 여기저기 또 소송의 문을 두들겨야 되는 것이 지금 해외 현장에 나와 계시는 대표적으로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다음은요. 산재보험 50년 역사에서 굉장히 취약한 분야 중에 하나가 여성 노동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 노동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여성 노동자들의 사고성 재해뿐만이 아니라 직업성 질병 문제가 거의 산재보험 제도 안에 많이 가장 큰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 노동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에 비해서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또 오셨는데요. 전남대 병원에 직업성 유방암이나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금 산재 신청 과정, 그러니까 신청과 투쟁 과정에 계십니다. 전남대 병원의 신미양 지부장님을 제가 말이 버벅대네요. 네.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6년차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미양이고요. 현재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부지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전남대병원은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립대학병원입니다.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밤에도 밝은 조명 아래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항암제, 또 방사선, 포르말린, 또 산화에틸렌 등의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등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또 감정 노동을 하는 곳으로서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생체 리듬을 파괴하고 또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인정이 되었기에
야간 근무 자체를 암 유발 인자로 규명을 해 주었고 작년부터는 유방암을 직업암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대 근무를 한 15년 이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2년 전에 또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고 또 수술을 한 경력도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노동조합 자체 조사로 2012년부터 13년까지 그 유방암 발생 비율을 봤더니 1년에 1명꼴로 토탈 12년 동안 11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 1명의 간호사는 사망을 했고 또 1명의 간호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요. 그 11명 중에 8명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1명 중에 보통 우리가 유방암 하면은 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1명 중 4명이요. 35세 미만의 여성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발병을 했고 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11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그 3명의 여성 노동자가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그 사망했던 간호사 어머님께서 유족급여 신청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지금 산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저희가 산재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금 9개월이 지났지만 그 전남대병원 유방암 집단 발병에 대해서 병원도 또 노동청도 근로복지공단도 어느 하나 책임있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전남대병원 안전보건 실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병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4,000명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광주 화순에 흩어져서 4곳의 병원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단 1명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저희 병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직원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더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그 안전관리자를 밖에 병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의 어떤 직업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인가, 구조적인 모순이 일단 있는 거고요. 33페이지 보시면 저희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2005년 11월부터요 2006년 8월까지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전대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에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전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노동자 4명의 자살을 겪으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정조사와 노동청 특별감독 과정을 거쳤습니다. 굉장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있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라고 그때부터 인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작년 7월부터 전남대병원 간호사 유방암의 발병률이 일반 여성의 발병률에 대비해서 8.3배 정도가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10월 그 전남대병원 유방암 관련 국정조사가 시작되었고요. 거기에 전남대 병원장이 참석을 해서 심각한 유방암 집단 발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국회의원 앞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에 연이어서 노동청 특별 점검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저희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관련 부분이 위반이 얼마나 많았든지 3억 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시정 지시 명령과 시정 지시가 한 5장 정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는 그 3명의 그 여성 노동자의 유방암 산재 신청을 진행했는데요. 병원 측은 작년 국정조사 이후 저희가 산재 신청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어떠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없고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간 작업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많은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그 야간 작업 특수 건강 진단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유방암이 발생하기 때문에도 생긴 이런 특수 건강 진단에 대해서도 병원은 전혀 시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단체협약 78조에 의거하면 35세 이상 유방암 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 검진율 자체가 20% 미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서 봤을 때 전남대병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있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 산재 신청 이후에 한 700명 정도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2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유방암 관련 건강진단 설문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응답한 90% 이상이 유방암 발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에 예방을 위해서는 유방 초음파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절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역학조사 팀이 방문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병원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산재 신청을 한 단 3명, 그 4명의 개인적인 문제로 제안을 하려고 했고, 더구나 열악한 근무 환경인 항암제나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같은 유해 물질은 학문적으로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단 발암물질 2등급인 교대 근무 중심으로만 찾아보겠다. 이런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지방노동청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를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직접 면담을 하면서 절박하다. 어서 유방암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임시건강진단 요청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기조차 했습니다. 유방암 산재 신청을 한 30대 간호사는 한쪽 유방이 없습니다. (4월달) 유방 재건 수술을 했어야 됐지만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수술이 연기가 되었고요. 9월에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병원에서는 병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하는 유방 재건술 전문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간호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무급휴직인 안식년 휴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병원을 떠나든지,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병원 현장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업병은 왜 인정되었고 산재보험은 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유방암으로 전남대병원 여성 노동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내 동료 누가 유방암에 걸렸을까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전대병원에 유방암이 얼마나 걸렸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교대 근무를 한 모든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유방 X선 그리고 유방 초음파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태를 파악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방암 산재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으로 사망한 우리 간호사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딸은 먼저 젊은 나이로 죽어갔지만 유방암이 내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성 노동자에게 유방암과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에서도 그 똑같이 간호사 노동자들이 집단 유산이 있었고요. 또 이제 똑같은 심야노동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 누출이 있었는데 지금 선천성 이상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집안이 정말 이렇게 거의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이제 산재 인정 기준에서 그 직업성 유방, 그러니까 심야노동이나 간호사 노동자들의 유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방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인정 기준도 없고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산재로 인정된 케이스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그건 대부분 이제 사고성입니다. 뭔가 임신한 상태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만 인정이 되어 왔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신청도 많이 없었지만 거의 불승인되어 왔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남대병원뿐만이 아니라 제주의료원의 집단 유산을 비롯해서 직업병으로 또 산재 신청 과정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모든 여성 노동자를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도 여성 노동자 하시네요. 그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지금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그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학교급식 조리사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불승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원분들이요, 학교급식 그러면 식판에서 이렇게 배식하는 분들만 생각하시나 봐요. 그 일이 뭐가 힘들다고
근골격계 선제 신청하냐는 그런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현장은 근골격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 실태와 최근의 선제 사례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노조의 급식지부 이숙희 동지의 현장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시는 동안 밖에 날씨가 어땠어요? 무진장 덥고 짜증났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급식실 사항은 목에서 발목까지 온 고무로 된 앞치마를 입고 고무 장갑, 비닐로 된 토시, 고무 장화, 모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불 옆에서 4시간 동안 조리를 하고 밖에 나오면 오늘 같은 날씨도 밖은 천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신목초등학교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이숙희입니다. 저와 함께 노동조합을 했고 수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리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2014년 3월 18일 난 12시 55분 오전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급식조리원 김아묵에 화상을 입는 화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2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차 간염에 걸려 폐렴과 폐혈증으로 지난 5월 27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배식을 마치고 반찬통 등 설거지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다 뜨거운 물에 담긴 가로 1m 70cm, 높이 40cm 가량의 고무통에 하반신이 빠졌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선생님 제외한 나머지 조리원들은 휴게실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B 고교에서도 조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이런 사고가 우리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좁은 학교 급식실 탓에 김 선생님께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어처구니 없게도 학교 급식 조리실 조리 종사원 사망 사고 원인을 고무 대야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식 조리원이 조리 중 화상을 입고 사망한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 부모가 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원인을 고무다라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의 조리실 규모는 192제곱미터로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정한 조리실 기준 면적 230제곱미터의 83% 수준이고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A초등학교 급식조리원 김 선생님 사망 이후 A초등학교의 조리실 규모를 214제곱미터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측을 통해 조리실 규모는 192제곱미터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보일러실, 조리종사원 휴게실, 영양사 근무, 사무실을 포함한 크기라고 합니다. A초등학교의 급식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즉 햇셈 시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셈에 따르면 급식실 시설은 검수실, 조리실, 전처리실, 세척실 등의 작업 공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공장 간 교차 오염이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A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실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작업 공간 구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 안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1년부터 햇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망 원인이 단순 개인 과실이 아니라 협소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산해재해로 규정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태도는 사고 재발 방지책과 보상에 대한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인 상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A초등학교는 조리실이 좁아 다른 학교에 비해 위험이 2~3배 많았던 곳이며 이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일어난
배인가실이 아니라 명백한 산재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어쩌면 공통적인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산재에 노출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650명분의 배식을 위해 밥솥 약 17kg, 한 개당 17kg 곱하기 10개, 10소설합니다. 철제식판, 저희가 여자이기 때문에 20개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3번씩 들었다 놨다, 식판 20개의 무게가 9.5kg 됩니다. 운반하거나 조리 작업을 하고 있고, 철제 식판 및 조리 기구 등을 닦거나 급식실 청소 및 잔반 처리가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조리실 내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당연 허리, 어깨, 손목, 손가락 등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고, 수시로 허리 통증, 손목 결림, 어깨 뭉침, 손가락 통증 등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작업, 업무 시간 내내 서 있는 작업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을 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군 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모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아픈 질환, 망선적으로 생기는 질환 등으로 공격계 질환의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으며 질환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기초 지식도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급식 조리원들은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소음, 고열, 각종 세척제 등에 노출되어 난청, 열피로, 피부염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부질환의 경우 주배에 비해 증상 유병률이 3.2배 높고 일부 조리 과정, 튀김 혹은 구이,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하루 일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 반복적인 칼질 작업으로 인한 손목, 손가락, 팔꿈치 부위, 작업 부하 및 목 부위, 장시간 굽힘 자세로 정적인 특성 발생, 조리, 장시간 한 자리에서 연속적 작업이 필요한 튀김, 구이, 보침류의 조리 작업은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에서 불안정 작업 자세와 반복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허리 부위는 작업 위치, 높이와 거리로 인해 굴곡된 생태적 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작업 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사, 비교적 고중량의 중량물, 수동 취급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팔, 어깨, 허리 부위의 작업 부하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배식, 식당 배식의 경우 팔 부위 반복성이 높은 작업으로 배식자와 학생 간의 거리와 높이 차이에 의해 작업 부하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급 배식의 경우 중량물 수동 취급 작업이 많이 발생하여 팔, 허리, 다리 부위에 작업 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척, 고반복적인 작업으로 주로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에 작업 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리 용기들의 세척을 바닥에서 수행하는 경우 목, 허리 부위에 작업 부하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청소 위치에 따라 부담이 되는 신체 부위가 달라지며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인 배수로 청소 작업은 장시간 쪼그림 작업이 발생하며 낮은 자세로 인해 팔목,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부위에 불안정한 자세와 함께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에 반복성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후드 및 천장 청소 작업 시 불안전한 작업 자세로 목, 어깨, 팔, 낙상 및 약품 사용으로 인한 얼굴, 팔, 머리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조리원들이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 부위를 분석해 본 결과 어깨, 손목, 손가락, 허리, 팔꿈치, 다리, 무릎, 목 순으로 나타났는데
손목, 손가락 부위가 두 번째로 증상 호소율이 높은 것은 특이할 만하다. 이런 칼질과 같은 전처리, 대형 조리 도구를 사용한 장시간의 조리 작업, 세척 시 고반복 작업 등 손목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매우 많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가장 힘든 작업으로 세척 및 정리 작업을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작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설거지 작업과 교실 수거 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이며 음식 조리 작업은 장시간 동안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반복적인 일하는 부담 작업입니다. 위험 요소는 절단기, 믹서기 사용 시 손가락 절단 사고, 독성 세제로 후드 청소 시 얼굴 및 팔 약품 화상, 바닥 미끄럼 넘어짐, 골절 사고, 후드 천장 청소 시 낙상, 열탕 소독 시 뜨거운 물 등 화상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저는 고 김 선생님의 산업재해와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시설 환경 개선 미흡, 급식 식수 인원당 조리 종사원 인력 부족, 화상사고,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유족들이 부담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행정처리로 유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 급식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 빨리빨리 조금 진행을 하려 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그 이주노동자 분이신데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분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시죠. 그 지금 최소한의 안전교육이나 어떤 안전정보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이주노동자 분이 증언해 주시러 오셨는데요. 약간 이제 한국말이 약간 이제 익숙하지는 않으셔서 먼저 잠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도와주시는 분이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무스탁 타이яб 이름이요. 처음에 2010년 10월 26일 한국에 왔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목수 일하고 있어 저기 쓰레기가 발판에 많이 있으면 팔 다쳐서 팔 걸려서 그런 것은 넘어졌어요. 허리가 수술했어요. 그런 거 저 말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한국말 똑바로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우리 같이 도와한테 사람 있어요. 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에서 왔고요. 오산 이주 노동자센터 간사고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파키스탄의 다이암님이 센터로 왔었을 때는 이미 이제 사고가 발생했고, 이제 법무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런 산재를 이제 그 법률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게 증거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공상 처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이암님은 자기는 산재를 받고 싶다, 공상이 아니라 난 산재를 당했기 때문에 산재를 받고 싶다 해서 이제 저희 센터로 방문하셨던 거예요. 예. 그 다이아님은 2010년 10월 26일에 한국에 입국해서 이제 E9 비자,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때 받는 이제 비전문 취업 그 비자가 E9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설업, 제조업, 농업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이아님은 이제 건설 비자를 받고 이제 입국을 하셨던 거죠. 사실 건설 비자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좀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해서 그 기준치를 좀 통과해야지 사실 건설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비자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거의 한 달에 적게는 300, 많게는 350만 원 정도를 받으시면서 이제 일을 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014년 이제 1월 25일 날 아침 7시에 이제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고 1시에 이제 그 롯데캐슬 아파트를 짓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14층에서 이제 목수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1시쯤에 거기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현장이 너무 그 건설업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잔쓰레기들이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계속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너무 발판이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치워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계속 들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다가 결국 그 쓰레기 더미에 걸려서 허리를 크게 다치신 거죠. 근데 거의 이제 그렇게 다 같이 한다기보다는 좀 따로따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친 거를 본 사람은 없지만 넘어져서 아파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을 계속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뭐 그 팀장님이 팀장님한테 허리를 다쳤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제 노동자분이 말했는데 거기 가지 않고 그냥 결국에는 집에서 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26일에도 계속 그렇게 쉬다가 27일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팀장한테 다시 가서 나 병원 진짜 제발 데려가 달라고 해서 같이 결국 갔어요. 그 이제 하청 이제 RT 개발이라는 하청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거기를 같이 가가지고 일주일치 그냥 약만 받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치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니까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보니까 이게 많이 다쳐서 수술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분은 당연히 이제 이게 산재니까 산재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장님 RT 개발 그 사장님이 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막 욕을 하시면서 뭐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네 변호사 쓸 거면 변호사 써라. 거짓말 나도 거짓말 할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산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그 사장이 안 들어주니까 다른 팀장한테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냥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만 하고 그냥 계속 미룬 거죠.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신고하려면 신고해. 대신 너는 이 일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자비로 수술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산재 인정이 안 되니까, 빨리 퇴원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법률사무소도 계속 공상 처리만 해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위임을 취소하고 저희 센터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다시 노무사님을 소개해서 그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건을 위임하게 됐죠. 근데 노무사님이랑 같이 이제 그 사건을 목격했던 그 노동자분을 계속 찾아가서 이거 증언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회사 쪽에서는 다 손을 써놓은 거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 산재 아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이미 손을 쓴 상태인 것 같아서 그런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없었고 네, 그렇게 돼서 되게 힘든 상황이 됐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불승인이 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데 좀 많이 힘든 상태라서, 그러니까 뭐 아무도 유일하게 이제 증거는 그때 이제 법률사무소에 갔었을 때 공상 처리를 해달라고 이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 공문 보낸 그 내용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산재를 그 회사에서 다친 걸 인정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 자료로 하려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걸 채택하지 않았고 그건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좀 되게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지금 병원비가 한 600만 원 정도가 수술비를까지 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건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술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되게 안 좋으셔서 지금 그런 수술비도 뭐 아예 수술을 못 하시거나 그 수술비를 자기 돈으로 자비로 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기숙사 원래는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오면 따로 이제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에서 사는데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제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쉼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월세 내고 뭐 그런 이제 고시텔 이런 데서 사시는데 지금 이 다이암님도 현재 그러니까 원래 고시텔 같은 데서 사시다가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곳에서 지금 계신데 제대로 사실 요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허리 아프고 오른쪽 발도 되게 당기고 잘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산재보험에서 직업병은 불승인율이 높지만 사고성 재해는 90%가 넘는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맨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지금 말씀하신 현장 증언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 다 이미 짐작하시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러셔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요. 힘차게 박수 보내주세요. 네, 마지막 증언입니다. 지금 이제 티브로드 노조 지금 힘차게 싸움 중이신데요. 날라오셨습니다. 마지막 증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노스투쟁하고 있다가 좀 급하게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현장 대부분이 이제 현장 기사들이 이제 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은 케이블 기사하고 인터넷 기사들은 이제 업무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뭐 SK나 LG U+나 뭐 KT나 비슷한 일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봇대 같은 경우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담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담에서 뛰어오르고 내리고 그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면은 일반 옥상에는 또 옥탑이 있어요. 옥탑에는 사다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맨몸으로 저기 올라가거나 뛰어내리거나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리고 이제 옛날 건물 요즘 아파트들은 이렇게 배관 형식으로 다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예전 건물들이 많은 곳은 건물 옆에 안전지지대가 전혀 없는 그런 사다리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담이 무너져서 같이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주민들이나 건물주분들은 선로가 이렇게 머리 위에 지나다니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다가 지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스배관을 보통 한 2층, 3층씩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맨몸으로 연결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담을 타고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하루에 업무량이 보통 한 2, 30건씩 많을 때는 뭐 40건씩도 이렇게 떨어져요. 하루 1인당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쉴 시간도 없고 어쩌는 경우에는 뭐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많이 할 땐 저희들이 보통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높진 않았지만 한 1.5m에서 1.6m 정도 이렇게 담벼락에서 이제 선로 이설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 발을 헛디뎌 갖고 뒤로 떨어지면서 제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그러니까 무릎을 다치고 나서 하루 업무량이 많으니까 아픈 거를 이 정도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외상으로는 전혀 상처가 없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하루 업무를 시작을 계속 마무리를 짓고 회사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제 좀 붓고 하니까 회사에다가 다리가 좀 떨어지면서 좀 다친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산재를 좀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회사에서는 이미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앞전에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떨어지니까 좀 더 지켜보자. 외상이 뭐 긁히거나 찢어지는 거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참아봐라. 그래서 그 상태로 퇴근을 집으로 가서 그 하루를 자고 일어났더니 다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부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제가 빠지면 저 아닌 다른 주변에 있는 기사들이 제 지역을 메꾸려고 그러면 진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동료들도 생각해야 되고 어차피 또 그렇게 해서 하면은 회사에서는 장시간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이러면은 보통 회사를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보통 퇴사를 시켜버려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저도 어차피 계속 뭐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그냥 압박붕대만 하고 현장을 출근을 해서 그냥 쩔뚝거리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참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5일이나 한 20일가량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붓기는 가라앉으니까 좀 돌아다닐 만은 해서 일은 계속 진행을 했었죠. 아프긴 하지만. 근데 이제 다리보다는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목이 너무 아파서 사무실 가서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가 7월달이었습니다. 7월 이제 휴가가 곧 다 저희 직원들 휴가가 다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료받지 말고 휴가 때 가서 치료를 받아라. 좀 참고 휴가 때 가서 받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가 때까지 참고 예약을 병원에다가 휴가 때 날짜를 맞춰서 가서 MRI를 찍은 결과 십자인대 파열하고 오른쪽 어깨인대 찢어지고 목 디스크 이렇게 세 군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회사에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 바로 십자인대 파열이 좀 심해서 무릎을 열어봐야 알겠다. 그래서 회사에다 수술을 해야 돼서 회사를 출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수술할 거면 병가로 해라. 그리고 다시 수술하고 나서 치료를 한 다음에 회사에 나와서 다시 일을 하고 싶으면 진단서에 적어올 때 일하다 다쳤다 하지 말고 다른 병명으로 해서 네가 뭐 실수를 했다거나 뭘 다른 이유를 대서 진단서를 끊어와라. 그렇게 안 하면 다시 여기 와서 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때는 뭐 밤 12시간 14시간씩 뭐 일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진단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운동하다 다쳤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운동하다 다쳤으니까 그렇게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제출을 하고 진단서를 확인을 받고 사장한테 그렇게 끊어온 거 진단서 확인을 받고 수술을 하고 6개월을 저는 놀았죠. 6개월 놀았는데 6개월 되기 전에 그 4개월째 되는 해에 저를 강제 퇴사시켰더라고요. 뭐 퇴사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너한테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이 나가니까 그 돈을 우리가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퇴사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정산을 했는데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자기가 내준 돈을 다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고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나는 월급도 하나도 못 받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내준 거니까 넌 일하지도 않고 내가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공제하고 주겠다 해서 강제 공제 받았어요. 그리고 억울하지만 뭐 다시 일하려면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이제 2월달 한 중순 정도 돼갖고 한 5개월 차 되니까 3월달에 출근을 해라. 저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수술을 할 때 3개월이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냥 걸어 다니는 사무직이 아니고 전주 올라가야 되고 담 타고 해야 되는 현장 기사입니다. 그랬더니 1년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1년 쉬냐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한 달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사장님한테 다리가 아직 좀 불편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3월 달부터 출근하지 못할 거면 아예 그만둬라. 다른 사람 취직시키겠다. 다른 사람 들여보내겠다. 그럼 뭐 어떻게 가야죠. 알겠습니다. 3월 달부터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3월 달에 출근을 하고 예전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회사가 좀 멀어요. 집에서 한 2시간 출퇴근 거리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새벽 저 같은 경우는 5시 좀 되면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회사로 갑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가 보통 되거든요. 그 일을 또 다리로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가 좀 덜 난 상태에서 그런지 몰라도 또 작업을 하다가 또 다리를 다치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저희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은 이런 곳을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선로가 안 보이는 곳에 이런 곳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담을 뛰어오르고 내릴 적에도 무릎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캡을 저희들이 하나를 매면은 보통 한 전체 공구를 메고 하면은 보통 한 10kg에서 15kg 사이를 보통 들고 다니거든요. 그 정도 무게를 메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좀 관절 같은데 무리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좁은 곳에 쪼그려 앉아갖고 이렇게 몸을 틀다가 무릎에 또 그 연골판이 또 찢어진 부상을 바로 입었어요. 연골판이 찢어진 상태에서 무릎을 필 수도 없고 발을 디딜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그때도 아직은 노동조합이 완전히 저희가 설립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어쨌든 저는 오토바이 타고 또 일을 하는 상황이라 어쨌든 그 다리를 갖고 또 그 하루 종일 일을 다 끝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사무실 들어가는 시간이 한 8시 정도 돼서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쩔뚝거리고 들어가니까 다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가 산재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계속 사장하고 계속 이렇게 그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산재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서 제가 2013년도하고 2012년도에 2번을 다친 건데 13년도 거 말고 2012년도에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거도 같이 산재를 신청하도록 해주십시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땐 그렇게 다친 줄 몰랐대요. 자기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딱 보고 나서 제 상태를 보고 나서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많이 다친 줄 모르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재를 신청해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작년에 8월인가 제가 산재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산재 신청을 해서 저는 아무래도 그 처음에 2012년도 때 다친 산재 신청했을 때 운동하다 다친 거를 진단서에 적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근로복지공단에는 담당자가 있으니까 담당자한테 산재 신청을 하면서 내용이 이렇다. 이래서 내가 그 진단서에 운동을 하다 다칠 수밖에 없게 기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당자는 내가 현장 가서 조사도 하고 목격자가 있느냐. 그땐 저는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기사가 한 명이. 목격자도 있다. 목격자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믿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없어갖고 저는 제가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뭐 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고 아내 혼자서 생활을 짊어지고 나가니까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도 이제 뭐 수술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바닥이 조금 드러나니까 제가 급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산재가 처리가. 그랬더니 불승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불승이냐? 내용도 다 알고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불승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자문의사가 불승인을 냈기 때문에 불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현장 와서 확인 안 했느냐? 확인했다. 목격자하고 진술했느냐? 했다. 확인 다 했다. 다친 거 확인했다. 다친 거 인정한다. 한데 자문의사가 전문가가 불승인이라고 해서 불승인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끝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담당자가 자기가 제가 일하던 지역에 와갖고 자기가 담당이면
현장에서 확인을 했으면 확인한 사람이 의무감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자문의사가 그 MRI CD 하나 찍은 것 갖고 보고 이거는 현장에서 다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병이다 이렇게 판명을 내렸대요. 아니 수술한 의사도 무릎을 열어봐야 십자인대가 얼마만큼 파열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촬영 CD 하나만 보고 바로 불승인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노동청에 바로 근로복지공단 안양 근로복지공단으로 제가 다리를 쩔쭉거리면서 목발 짚고 쫓아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러. 왜 불승이냐 확인을 명확하게 시켜달라 했더니 담당자는 아직 저기 다른 사람하고 상담 중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이제 옆에서 확인을 시켜주겠다 이러더라고요. 확인을 전산으로 확인하더니 불승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불승이냐? 불승인에 불복하면 재심을 하라. 그래서 재심하겠다. 재심하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재심할 곳이 없으면 우리가 소개를 시켜주겠다. 저는 근데 병원에서 이미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사람하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그런 표정이에요. 말을 하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잘해보세요 한번.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비웃는 뉘앙스의 표정을 갖고 한번 잘해봐 이런 식의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진 않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는 싶지만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담당자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들질 않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담당자한테 가서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재심을 넣겠다. 재심을 넣고 다시 한번 싸우겠다 했지만 담당자는 자기가 소개해준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상당히 좀 무관심하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을 넣어갖고 이길 확률이 제가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2% 정도밖에 승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같은 케이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산재를 바로 회사들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이제 목, 허리, 무릎, 그다음에 어깨 이런 관절 쪽에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부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문의사가 퇴행성이며 나이가 40이 되면 퇴행성이 시작하니 40대부터 퇴행성이 오는 건 병으로 산재로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나라 노동 인구의 평균 나이가 37세인가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 케이블 업계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거의 대다수를 이룹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 부러지지 않는 한은 이런 산재 처리를 전혀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거 부분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제가 민원을 넣어보고 근로복지공단 본사 쪽에다도 민원을 넣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어요. 자문의사가 한번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번복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담당자가 분명히 와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그거를 왜 자문의사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면 담당자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노동자들 보통 한 달 벌어서 월급 받아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다 있거든요. 그걸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다 빚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렇게 해서 급여를 못 받은 게 9개월이에요. 9개월에 수술 비용에 그 다음에 물리치료한다고 물리치료 비용에 그 비용을 어디서 나겠습니까? 마이너스 쓰고 모아놓은 돈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대학교 보내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었어요. 다 썼죠, 그 돈. 다 털어 썼습니다, 이미. 빵원이에요, 다시. 그리고 마이너스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솔직히 여기 현장 증언에 대한 부분을
그 대한문에 가서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 한번 와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조를 만들기 이전에는 전혀 그런 거에 생각을 못했어요.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는 산재가 저는 이렇게 다쳐본 적도 없었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2층에서 떨어지거나 전주에서 떨어지거나, 저도 전주에서 떨어져 봤고 2층에서도 일하다 떨어져 봤고, 굉장히 많은 사고를 많이 당해왔지만 운이 좋게도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심하게 다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산재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거는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좀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7분의 현장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산재보험 50년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현장 증언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괜찮으셨죠? 네, 생생한 산재보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발제 토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딱 5분만 쉬는 게 어떨까요? 너무 짧습니까? 이게 참, 뒤에 분들이, 알겠습니다. 7분 쉬겠습니다. 4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